예, 목사님들 귀한 월요일 시간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5분 동안 잠시 심의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딘에서 페이스 베이스드 필드 어드보케이트로 일하고 있는 한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의 어떤 패널 토론을 통해서 시나리오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패널분들이 하신 이야기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 교회 커뮤니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교회 커뮤니티는 가정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제 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하셨던 것처럼 챗룸에 올려주시면 마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속해 있는 기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정혜인 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캔디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의 근절을 위해서 아시아 공동체,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돕는 기관이고요. 저희는 시카고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 올해로 31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 미국 서부나 동부 지역엔 아시안을 위한 센터나 기관 등이 여럿 있는데요. 사실 중부 지역인 경우에는 캔디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서비스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가 무엇보다 24시간 한라인을 자원봉사자분들과 직원들이 365일 받고 있습니다. 생존자분들과 가족을 접하며 자원봉사하는 봉사의 경우에는 그 40시간 가정폭력 그 훈련을 받으셔야 가능하신데요. 아까 LA 지역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훈련들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캔딘에서도 40시간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 목사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장기주택 보조인 경우에는 최장 24개월까지 렌트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시카고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아까 패트리샤 팍 변호사님은 이제 LA에 계셨는데요. 저희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특히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피해자 자녀가 남자아이인 경우에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아버지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롤 모델로서의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남자 봉사자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 교회 커뮤니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어떤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저희 캔딘에서는요,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타의 교육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회중, 사역자, 유스 학생, 학부모님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회중 안에 성도님들 대상으로요, 젠더 폭력을 예방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목사님과 상의하여서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팬데믹으로 온라인상에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자 옹호 활동을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따갈로어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이제 앞에 설명 들으신 것과 같이 친밀한 관계인 연인, 부모, 자녀 사이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학대 행위입니다.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또 캘리포니아랑 조금 틀리게 이 가정폭력이 성립할 수 있는 관계 중에 그 한 가정 안에서 머물고 있는 룸메이트나 아까 그 베이비시터나 가디언도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정 안에서 머물고 있는 그 룸메이트 경우에도 가정폭력 관계 안에 해당되고요. 이렇게 CDC의 통계에 따르면 5명의 여성 중 1명, 12명의 남성 중 1명이 평생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성폭력, 신체적 폭력, 스토킹을 당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성은 남성보다 더 심각한 어떤 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이나 성폭력, 신체적 상해 위협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제가 피해자를 여성 혹은 아내로, 가해자를 남성 혹은 남편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은 또한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83%가 범인이 남성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 어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형사법상 처벌을 받는 어떤 범죄이고요.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고 강화되는 그러한 폭력입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통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아시안 커뮤니티는 어떨까요? 아까 그 LA 지역의 그 이야기들, LA 카운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2020년에 Asian Pacific Institute on Gender Violence라는 단체의 통계를 살펴보면 21%에서 55%의 여성이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한다고 답했어요. 이제 이 단체는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의 젠더 폭력에 대해 연구하고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계 가정에서 가정폭력의 결과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인 존속 살인이나 자살로 폭력을 마무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리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내에서 일어난 배우자 살인 중에서 51%가 외국에서 출생한 이민자 그룹이었고요. 한국계의 30%가 자신의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라났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는 이민 오신 분들의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이용해서 배우자를 조정하고 이민 신분을 이용한 폭력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영어를 배울 기회를 박탈하거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 배우자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패널 분들이 한인 이민자 그룹이 고립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폭력을 겪고 있어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한동안 보이지 않으면 저 성도분들 왜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체크업하는 거, 전화하시고 연락하시고 신방 가시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목회 활동이 기본적인 활동이시지만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우리 피해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민 서류가 진행 중인 경우에요. 이제 강제 추방이나 이민 비자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아까 그 사례에서도 미세스 킴, 그 결혼을 했지만 그 이민 그 비자를 진행해주지 않고 있죠, 남편이요. 혹은 파트너가 서류 미비자이거나 아직 일하는 신분을 획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일하는 것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또 경제적인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또 학대를 견디면서 떠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문제일 건데요. 엄마가 서류 미비자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협박을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을 떠나게 하겠다. 아니면 아이들도 미국 이민국에 신고하면 아이들도 불법 체류로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또 파트너를 매춘부 또는 창녀라고 부르고 법적 서류에 파트너가 매춘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거주하는 경우나 배우자 기반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정폭력의 유형에 또 다른 이민자인 신분을 이용한 폭력이 더해지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아까 우리 패널 토론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그 유비자나 바와 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이민자에게 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여기서 남편 말을 듣지 않으면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남편이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넌 나 아니면 여기서 살 수 없어. 라고 길들이고 협박하고 그런 것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본인이 절망하고 이제 고통을 참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도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까 패널 토론에서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그것을 반증하는 저희 캐닌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실업률이 상승했고요. 여러 차례 사회적 격리가 진행되었죠. 가정폭력 생존자에게 그 의미는 가정 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와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폭력을 당해도 가해자와
함께 있기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전화 한 통화 걸어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카니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은요, 전체적으로 50% 증가했어요. 저 24시간 동안 받고 있는 한라인은 58% 증가했고요. 집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된 생존자분인 경우 장기주택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정이 70%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 단체와 기관, 학교의 요구로 지역에서는 42%의 젠더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공되었는데요. 그만큼 커뮤니티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도움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난 4월에 그 교회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교회의 교육부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심각성을 아시고 이후에 저희는 전체 교회 회중이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교육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해 주셔서, 또 온라인이니까 어느 지역이든 저희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카고 지역 외에 중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 가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에요,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라는 목사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저희 가정폭력의 실태를 공유했었고요. 목사님들께서 가정폭력 생존자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이러저러한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 결과 시카고 지역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한라인이 연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도움의 손길을 요청받으셨을 때 지역에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생기고 바로 접촉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목사님들께서 지역 전문기관을 신뢰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그 리소스를 갖고 계신 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아까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먼저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생존자분들이 연락하는 것이 목회자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 언니, 교회 집사님, 교회 권사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쩌면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한지은 집사, 근데 실제로 담임 목사한테까지 상담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이렇게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교회 분들한테 받고 있는데 정작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신도의 80%가 한인 이민자인 교회 이제 커뮤니티에서 목사님들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리포트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역할이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먼저 피해자를 도덕적으로 옹호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받은 감정적 학대의 결과로 이 모든 폭력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여기기도 해요. 이제 배우자가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모든 육아의 책임을 돌리고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너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야. 라는 등으로 자신이 행하는 폭력의 원인을 배우자에게 돌리는 기 때문이죠. 학대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시나리오에 있는 미세스 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 재정적 학대를 받아왔음에도 신체적 학대가 가해져야 비로소 본인이 가정폭력의 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폭력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하지 않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옹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용인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깨진 영혼을 돌아보십니다 라고 위로하신다면 그 피해자에게 신앙이 피난처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또한 교회 내 성도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사실 가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묻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세요. 캔디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옹호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가해자에게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학대 행위를 멈추도록 교화하거나 어떤 교육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같은 회중 안에 폭력을 행사하는 자와 학대로 신음하는 자가 함께 있다는 건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목회하시기에 복잡한 이슈가 얽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학대를 하는 자와 학대를 받는 자 모두 그 영혼의 소생이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피해자분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폭력의 경험을 영혼의 살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고 계신 거죠. 그럴 때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가해자에게 학대의 책임을 묻고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폭력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믿는 가정에서는 더더욱 가정폭력이 근절돼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견해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면 그 회중 속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가해자의 폭력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공간으로 피난처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믿어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 목사님만큼은 내 고통을 이해해 주시는 분, 내가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야 라고 여기게 된다면 이제 가정폭력 생존자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 한인 커뮤니티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뀌어지는 어떤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목사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였을 때 자매님 믿음으로 참고 조금만 더 견디시죠. 평소에는 좋은 사람인데 한 번 그런 거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실은 조금 듣는다고 해요. 이제 목사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많은 경우에는 폭력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저 벼랑 끝에서 이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첫 손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아라 하는 등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 절망하게 되고 그 폭력의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안전을 위협받게 되겠죠. 결국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에서도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목사님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아까 가정폭력의 기본 원리를 들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보죠. 그렇다면 피해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찌 보면 일반인에게는 피해갈 수 있는 학대가 영적, 종교적 학대입니다. 영적 및 종교적 학대란 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요. 때로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가 피해자를 학대 관계에 머무르도록 강요합니다. 또한 이민자의 경우에는 교회가 자신이 관계 맺고 있는 가장 큰 커뮤니티일 수 있는데 가해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교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함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또 그 결과 폭력과 학대 속에 살아도 주변에 그걸 알릴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고요.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종교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한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회중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시댁 식구들이 가해자인 남편과 연관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 가해자가 겉으로 드러나기에 평판이 되게 좋은 분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거나 또한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전통이나 어떤 문화적인 규범을 오용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학대를 정당화하는 것도 영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남녀를 동등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라고 하셨고 서로에 대한 책임 하에서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된다는 논리나 여성과 남성의 어떤 특정한 성역할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학대를 정당화한다면 그것 또한 종교적인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요, 특정 종교의 경우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건강관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하고요. 성출산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영적 및 종교적 학대에 해당하는데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신앙을 모욕하는 것, 폄하하는 것, 이것도 학대이고요. 상대방의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신앙생활을 차단하여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신앙을 이용해서 통제하려고 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종교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영적 및 종교적 학대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신앙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학대가 있다면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도 다시 돌아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신앙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 학대에 머무르게 하는 원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호 책임,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때때로 가해자는 자신의 힘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의 한 부분만을 사용하거나 성경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목사님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혹은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성경 물정을 이용해서 너 무슨 소리야, 맨날 듣잖아 교회에서, 남자가 너의 머리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나를 복종해야 돼 라고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대면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말에 배우자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강요할 때,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이 반복적만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거리가 먼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쓰이는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못 해석된 말씀을 듣고 자란 남성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그 배우자의 학대로 인한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는 벌이라는 그런 인식을 피해자 스스로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이제 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참고 견뎌야 한다. 아까 이제 패트리샤 박 변호사님이 나의 십자가야, 내가 견뎌야 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폭력과 같은 불의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런 방식으로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목사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학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피해자의 잘못에 기인한다는 것을 피해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가해자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때로 기독교의 가르침인 용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학대의 자리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없이 교회 안에서 많은 경우에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행사하고 또 피해자분들이 그런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를 위한 목회자의 대응이 어떠한 것들이 안전한가, 아니면 어떠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성도 중에 가정폭력에 대한 소식을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혹시 그 가정이 이제 깨어지겠구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지 않나요?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는 죽음으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긴박한 위험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께서 가정폭력 상황을 접하셨을 때 가장 먼저 대응의 목적을 피해 여성과 자녀의 안전, 그리고 다음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 그 안에서 이제 개인의 관계 회복, 관계 상실에 대한 슬픔을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가정폭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받았다면 제일 먼저 대화를 나눌 안전한 장소와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해자나 자녀가 보는 곳에서 혹은 구역 모임과 같이 여럿이 함께 모인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부부 상담 혹은 남편을 만나서 정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행동은 피해자를 굉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 폭력의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알게 되면요, 분개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가해자에게 취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학대는 더 가중되고 이후에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하기를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을 비밀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아동학대나 아니면은 그 노인학대나 아니면 이 이야기 속에서 본인이나 어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맨데이토리로 리포트 하셔야 되는 의무가 목사님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피해자의 이야기도 때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고요. 목사님이 있는 이야기 그대로 믿어주시고 그런 폭력을 견디고 온 것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비난 없이 그 감정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다 보시면요, 이제 감정적이 되거나 정서적으로 동요되실 수도 있고, 또 피해자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듣다 보시면 자칫 신학적이거나 실제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 피해자인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확신하고 이제 이런 앞으로 저희가 알게 되었으니 지금 피해자분이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의 시간 동안에 목사인 제가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피해자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비밀보장 얘기 조금 전에 드렸고요. 그 피해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사실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져도 안 됩니다. 이제 대략의 이야기, 그 집 가정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나눈 것도요. 피해자에게 전해질 경우에 집사님 가정에 지금 기도가 필요하시다면서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멘트도 그분은 내가 목사님께 한 이야기가 전해졌구나. 우리 가정 이야기를 다 아는구나. 이제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고요. 또한 한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 비밀 보장이 되지 않는 이야기는 교회 전체에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민 사회에 퍼져나가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어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돕기 위한 어떤 선한 목적이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른 신도들에게 전하지 마셔야 되고요. 어떤 팀으로 사역해서 그런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실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어떤 결정을 하든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황이 위험한 것 알고도 이제 가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안전 계획을 함께 세우면서 지지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조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감정적 학대를 받는 동안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것에도 자신이 없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본인이 결정하고 헤쳐갈 수 있도록 피해자분의 권리를 돌려드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되찾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목사님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성 목회자 연계라고 써 있는데요. 피해자는 어떤 신체적 학대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이후에 자매님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머리나 어깨에 손을 대는 등의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단순한 신체적인 행동이 접촉이 또 피해자를 두렵게 하거나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해자분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여성 목회자나 그런 이제 가족폭력에 이해가 있는 분이 교회 안에 계시다면 그러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지역 기관과의 연계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목사님께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이제 진심으로 들어드린 후에 정말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안전이 염려됩니다. 저희 지역에 전문적으로 이 일을 도와드릴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묻고 알려드렸을 때 피해자분이 스스로 기관에 연락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저런 곳에 연락하면 내 신분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내 일이 어떻게 저분들이 뭐 어떤 길로 끌고 가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의 어떤 해결 방안대로 내가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기관 내에 도움을 요청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목사님께서 그런 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을 때 피해자분도 좀 더 편안하게 저희에게 연락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무대응이라고 적었는데요. 제가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왔던 저의 시간들을 또 한번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만났던 그 동생들
또 친구들 자신 힘든 상황을 저에게 털어놨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기관에서 이제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러한 어떤 고통의 이야기,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서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 우리 모임 안에 있는 부부인데 내가 다 아는데 저 친구의 남편까지도 그리고 저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보면 어떤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너무 힘겨워서 제게 이야기한 건데 어떤 저의 무지로 제대로 된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 혹은 사모님, 교회에 계신 권사님, 아니면 유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런 분들께서 교회 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혹은 피해 자녀에게 그러한 학대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실까요?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한 분들에게 정말 무대응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했는데 도움을 받을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응답이 정말 너무나 절망으로 다가오겠죠. 이제 피해자를 위한 목회자의 어떤 단계별 대응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그 가정폭력 징후를 성도 가정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요. 이제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우리 정혜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가정폭력의 징후라고 배웠는데 혹시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피해 여성이 아무 일이 없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뭐 흔한 부부싸움이에요. 라고 반응하더라도 최소한 목사님이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고 본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만으로도 이제 이후에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분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접 듣고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교회가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안전한 공동체라는 것,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제 목회자분들이 교회가 피해자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 남편의 폭력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피해자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대응해 주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분들은 교회에서 더 이상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나 어떤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관련 기관을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이제 앞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목사님이 크리스천 피해자인 경우에는 목사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엔 911에 이제 신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묻고 어떤 라이드나 어떤 통역이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리고 어떤 지역에 도움을 주는 기관에 연결해 주셔서 이제 목사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안전계획을 점검하고 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보호명령권 경우에는요. EOP를 3주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집에서 자녀와 거주하면서 이외에 안전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제 OP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도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호명령권의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가해자에게 이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것, 일정한 날짜까지 올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학대하고 때리지 말고 피해자 일터에도 오지 말고 그리고 임시 양육권은 피해자에게 주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방문뿐이 아니라 전화나 이메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요. 할 수 없도록 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한 연락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데 이러한 법적인 것들을 다 하면 우리 성도분이 피해자분이 아니면 가해자분이 이제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서 이후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또 고민들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보호 명령을
민사법정에서 받았다면 가해자가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체포되거나 범죄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해자가 명령권을 어기고 또 피해자가 어떤 그 다음에 학대 사실이 있어서 경찰에 연락하게 되면 그때는 체포되게 되고요. 첫 번째는 경범죄, 두 번째 위반부터는 형법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가정폭력 혐의로 받으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어떤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가 들어갔다면 가해자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게 오히려 필요합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적 도움을 이미 받고 있고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목사님하고 또 이제 그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있는데 이제 이럴 때는 목사님께서 그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요. 목사님께서 그 기관에 어떤 문의를 하셔도 저희의 어떤 성도분이 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으셔도 사실은 클라이언트분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 기관에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분이 목사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동시에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때요. 그분을 돕는 기관들이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 당사자분의 동의를 제각각 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분을 담당한 어떤 정신과 의사나 목사님이 그 기관에 그 피해자에 관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의사분은 의사분대로 병원 차원에서 피해자 동의를 보내오고 저희 기관은 또 정보 공개 동의서를 그 피해자분의 사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으시면 저희 기관에서는 그 피해자분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고요. 또한 그 동의를 받고 어떤 목사님이 그 피해자에 관해서도 진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분이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떤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목사님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주장이나 소신대로 도와주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동의서가 없으면 다른 기관과 목사님이 의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된다면 비밀보장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예, 안전계획을 이제 함께 세워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실감하게 되는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안전계획 세우기는 학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이러한 안전계획은 가정과 일터 또한 학교를 포함한 외부에서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안전계획 세우기 첫 번째,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집을 나오게 되거나 이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거리에 나서게 될 때요. 이제 막막할 수밖에 없어. 그럴 때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나 목사님의 전화번호 정도를 외울 수 있도록 평소에 외워놓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암호를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가해자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어도 본인이 전화로 그 위급함을 알릴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지금 너무나 뭐 폭력을 당하고 있어, 폭행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더 큰 학대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가까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누구와 함께 어떤 단어나 문장을 암호로 만들면 이를테면 뭐 우리 집에 쥐가 지금 들어왔어 라고 말하면 그 친구에게 이런 문장 쥐라는 단어를 만나면 내가 굉장히 지금 위급한 거야. 그러니까 나 대신 그런 상황에 바로 911에 신고해줘 라고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본인이 연락하지 못할지라도 주위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911 연락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학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데요. 이제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어떤 이제 학대에 관한 폭력에 대한 문자나 어떤 이메일 같은 걸 받으시면 그런 내용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삭제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화기 등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크린샷 같은 걸 해서라도 저장을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걸 알고 싶어 해요.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모든 SNS의 비밀번호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이메일의 비밀번호나 어떤 SNS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 같은 게 보통은 배우자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 전화기에 어떤 위치 추적 알림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어쩌면 가해자가 그걸 모두 어디로 도피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모든 또 스토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검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안전계획 세우기 쭉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키트 꾸리기라고 돼 있는데요. 안전키트에 뭐 자동차, 집 열쇠, 뭐 영주권이나 여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같은 법적인 문서, 그리고 현금이나 여벌의 옷, 뭐 핸드폰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피해자분들,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실은 가해자분들이 이런 법적인 문서를 주질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가정폭력 사실 때문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랬을 경우에요. 평소에 이제 가해자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그런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안 내 어느 곳에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사진으로라도 그런 문서를 확보하는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뭐 운전면허증도 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권, 영주권은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랬을 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문서를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집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에 이제 그 보호명령 같은 걸 받았을 경우에 어떤 잠금 장치를 변경한다든가 어떤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아이들을 엄마의 허락 없이 이제 픽업해 갈 수 있어요. 그거 사실은 킷냅에 해당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911에 전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데이케어나 이런 곳에 이제 특정의 사람만 아이들을 픽업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안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패널분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정말 학대의 상황이 있어요. 이분은 위험할 수 있어요.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교회와 목회자가 계속 그분을 주시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감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움을 목회자가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만약에 주시하고 계시다가 이런 징후, 이런 레드 플래그가 있다면 이제 그게 폭력의 시위가 높아져서 이건 정말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는 사인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이를테면 자살이나 살해 위협이 있는 경우요. 너랑 아이들 모두 죽여버릴 거야.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을 반복해서 한다라면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또 많은 경우에 남성이 배우자나 자녀를 살해한 후에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이런 위협의 내용이 자세할 경우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이제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무기를 보여주거나 위협하기도 해요. 심지어 침대 베개 밑에 이렇게 총을 놓고 자는 가해자가 있어요. 또한 자동차 곳곳에 무기를 두고 때때로 그 무기를 꺼내서 협박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무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물과 음주의 사용이 어떤 가정폭력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데요. 지나친 음주나 약물은 가해자가 어떤 본인이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하고 있을 때 자제하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지나친 약물이나 음주의 사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위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은 이제 가해 남성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희망을 잃었거나 삶을 포기했다고 느낄 때도 치명적인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또 가해자가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피해 여성에게 의존한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고립되어 있어요. 이럴 때도 굉장히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심화되고 있어요. 이럴 때 위험 신호로 보아야 됩니다. 그 피해 여성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가해자와 관계를 끝낸 직후라고 해요. 미국의 경우에 가해자를 떠나는 여성이 살해당할 가능성이 가해자를 떠나지 않은 여성보다 75% 높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관계의 종결을 앞두고 그래서 안전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한 팁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위험한 상황에 출구가 없거나 전화를 할 수 없는 공간, 뭐 이를테면 주방이나 욕실이나 옷장이나 차고나 침실 혹은 아까 그 무기 소지 이야기했잖아요. 무기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쪽으로 대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쩌면 알고 계실 수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를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한번 쭉 한번 나는 그런 성도의 도움의 요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드렸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이제 공감한다는 것은 감정의 노동이 아니라고 하죠. 당신에게 정말 그런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서 물어보는 작업입니다. 또 피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전의 위협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정말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전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이야기 때문에 피해자분이 그 학대받고 있는 상황을 너무나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가라도 굉장히 이렇게 내가 그런 상황이었나? 모두가 이런 게 아니었나? 라고 자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때로는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디 다치거나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 말로는 없어요, 괜찮아요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신체 부분이 가리거나 이렇게 감싸요. 그렇다면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도 계속 문자를 확인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도 어떤 스토킹 등의 학대를 반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게 굉장히 유익한데요. 이제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어떤 폐쇄형 질문의 반대라고 합니다. 객관적이고 덜 유도적인 질문이어서요. 가족이 걱정되세요? 라는 질문이 폐쇄형 질문이라면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지 좀 말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게 개방형 질문에 해당하고요. 어떤 유의미한 어떤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에서 가정폭력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얘기하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혼자서 폭력을 이겨내느라 정말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피해자분을 굉장히 발리데이트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제 좀 더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해자분이 그 한 교회 회중 안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민 목회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이민사회의 경우 교회 안에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 정말 가해자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시는데요.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가해자는 사회적 배경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교회나 지역사회 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받는 경우에 가해자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나 나쁘지 않은 평판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피해자는 장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위에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하죠. 그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주위의 사람 누가 나를 믿어줄 것인가? 아마 목사님께서도 설마 저분이 가정에서 그런 폭력을 행사하실까 하고 놀라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대인관계는 너무나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 가정에서는 부인을 무시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것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하고 계실 수 있고요. 부인에게 전혀 돈을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해서 자신이 모든 경제권을 주고 관할하는 재정적 학대를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런 것처럼 가해자 모두가 모든 관계에서는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교회 안에서 너무나 제너러스하세요. 너무나 괜찮은 분이세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그런 학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면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부분들은 피해자와 교회 공동체의 안전입니다. 그것이 가장 최우선돼야 되는데요. 이제 가해자를 목사님이 지원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은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많은 경우에 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가해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요.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직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랬어요. 라고 변명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폭력은 피해자를 힘으로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목사님이 지원하실 수 있지만요. 그 폭력적인 행동을 용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굉장히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많이 돌려요. 이제 가족 구성원,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정말 제대로 못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어서 막대 먹은 애들이어서 아니면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정말 너무나 무능해서 뭐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가 정말 너무 문제가 있어서라고 자기의 폭력을 변명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런 변명이나 부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해자의 책임성을 다시 획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어쩔 수 없는 폭력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변명하거나 부인해도 본인이 폭력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가해자에게 묻는다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에게 학대의 사실을 들었을 때 그것을 확인하러 가해자를 만나시면 그것은 굉장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을 빠뜨릴 수 있어요. 뭐 가정을 불시에 방문해서 진짜 이 가정이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각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피해자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그건 피해자를 굉장히 위험하게 하실 수 있고요. 이제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만 가해자에게 학대 사실을 알릴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가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또 어떤 방식이든 가해자와 공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해자가 요청해 왔을 때 도움의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해 올지라도 피해자에 앞서서 가해자를 만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가해자가 연세가 있으신 분인 경우 있어요. 성도 중에요. 목사님 찾아와서 자신이 배우자를 학대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배우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소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목사님께서 가해자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동안 참고 잘 사셨는데 왜 집까지 나가셨나? 라고 여겨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해자분들은 자신의 폭력과 학대를 축소하고 부인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 속에서 피해자는 이제 결혼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학대를 받고 참고 그런 경우에 개신이 걸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가해자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피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목사님께 털어놓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상 교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해자분이 목사님 저 이제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는 진짜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오피를 신청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니면 그 기관에 좀 연락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정말 회심을 해서 이제는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고요. 뒤에 가서 이제 피해자가 책임성을 확보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리스트를 제가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클리어되지 않으면 그런 말에 너무 쉽게 그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피해자의 안전이 당할 수 있고 이제 피해자가 목사님과 피해자의 관계는 신뢰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가해자와의 경계를 좀 분명히 하셔서요. 용납할 수 있는 것,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해자를 상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가해자와 대화를 하다 보면 당황되고 또 좀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나 가해자와 같은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해자와 대화를 할 때 혹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목사님 혼자서 사건을 일단락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교회 기관의 책임자의 어떤 위치에 있다면 쉽진 않지만 직임 해제를 고려하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교회 리더십에 있는 경우라면 그런 분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피해자를 학대에 머물게 권유하거나 악력을 넣을 수 있어요. 또한 피해자는 2차 가해로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피해자와 다른 회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제 가해자를 위한 목회자의 역할에서 대응해서 이제 여기 그린 색깔은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것, 오렌지 색깔은 이제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먼저 폭력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문제로 정의하는 것, 그리고 가해자가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종교적 측면에서 자기 폭력을 합리화하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사역자로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신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많은 일부의 남성분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남자의 자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믿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를 변호하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첩보됐다면 찾아가셔야 되지만 법원 등에서 가해자를 위한 성격 증언 등을 해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법원 책임을 회피하도록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학대를 멈추는 일은 본인만이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셔야 됩니다. 폭력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일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지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배우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서 행한 어떤 행동입니다. 또한 자신 행동을 이제 합리화시키는 종교적 질문에 답을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목사님 혼자서 비밀리에 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피해자를 만날 때는 조용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비밀 보장을 지키면서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요. 가해자를 만날 때는 가능하면 퍼블릭한 장소에서 단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대한 어떤 행동이나 피해자에 대한 어떤 정보, 행방 이런 것들을 가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가해자가 책임성을 회복했다라는 점검 리스트인데요.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요. 가해자가 자신의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 있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거고요. 이제 이럴 때 가해자가 후회한다라는 말을 진심 어린 어떤 회개 이런 것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된 어떤 법적 조치에도 자신이 따라야 하며 따를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부 조항에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쉽게 가해자가 회심했다는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력에 관한 통계인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부부간에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의 경우는 폭력을 직접 눈으로 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에서 싸우며 협박하는 소리를 듣거나 피나 타박상, 눈물이나 찢어진 옷, 깨진 유리 등 어떤 신체적인 폭력 이후의 어떤 결과물을 본 것도 포함됩니다. 집에서의 긴장을 인지하는 것도 해당되고요. 이런 통계 보시는 것처럼 그 가정폭력 자녀들은 이러한 위험들이 훨씬 더 높고요. 이런 실체들을 보면요. 결국은 폭력이 드물림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죠. 폭력적인 상황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이후에 본인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인지하지 못하고요. 본인이 받은 폭력의 모습을 닮아서 가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자녀를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 게 그린 색깔로 도우, 이제 하지 마셔야 될 게 두 나시를 표시를 했는데요. 어린이와 함께 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차분한 목소리로 가능하면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할 때 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가해자 앞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꺼내거나 확인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린이에게 들은 내용을 가해자에게 이제 부모에게 확인하는 것 또한 피해자와 자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의 정황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 그건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강화시키게 되고요. 어떤 결론을 상정해 놓고 결론에 도출하기 위한 질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자녀와 이야기했을 때 아무런 핵심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촬영놀이나 뭐 색칠하기,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카닌에서는 그 피해자 자녀를 옹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어린이의 경우 어떤 정서적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외적 표출로는 공격성, 반항감, 충동적 행동이나 비행 또는 지나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요. 충격 후에 어떤 스트레스성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내적 표출로는 낮은 자존감이나 우울감 또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상황에서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좌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피해자인 엄마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떠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떠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결국 부모에 대한 어떤 불신과 가해자인 아버지를 정당한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고 피해자인 엄마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던 자녀들 또한 필요한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등의 나이에 맞는 치료나 부모 간의 폭력이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자신 외에 다른 이를 보호하는 게 어떤 자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의 경우에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학대를 받고 있을 때 내가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들을 아이들이 갖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카운슬링이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 캐닌에서도 우리 피해 자녀들에게 어드보케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기관이 교회가 정말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가정폭력에 관한 리소스를 교회 내 배치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요. 지역기관과 연계하고 교회 곳곳에 가정폭력 경고와 사인을 부착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허용하지 않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설교를 통해 알리고요. 학대자를 위한 지지그룹을 교회 내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긴급 연락처를 구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교육함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고 온 회중이 같은 목소리로 폭력적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젊은 층과 노년층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바라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폭력을 정말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혼을 저희들이 정말 그대로 존중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같은 목소리를 이야기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폭력 경고 사인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용기를 얻고 자신의 학대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돕는 기관의 전화번호나 브로셔 같은 거 비춰놓으면요, 이제 목회자에게 차마 찾아가서 이야기할 용기가 없는 분들은 직접 이제 지역 기관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중에게 건강한 관계에 대한 강의, 뭐 가정폭력, 성폭력의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 이런 강의 등을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개설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설교를 통해 알리시고, 이제 말씀을 오용하여 폭력을 행사할지 모르는 가해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종교 대응이라고, 공동체의 대응이라고 해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사님들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오늘 패널 토론 들으시고 제 세미나 또 이제 어쩌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고 계셨던 걸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들은 내용일 수 있으신데요. 그런 것들을 들어주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목사님 자신입니다. 성도 중에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가정이 있다면 그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해 오면 목사님, 사모님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해 매달리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혼자 해결될 수 없다,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가정폭력은 각 사례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특수해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공동의 어떤 도움 체계를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목사님께서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폭력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지 않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러한 목사님이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아시는 것,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도움이 안 되고 있구나. 저 집은 아직도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그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발리데이트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이 되십니다. 또한 이제 가정폭력을 근절하는 건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죠. 이제 가정의 피해자를 돕고 안전에 이르도록 돕기까지 함께 지나온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할 몫을 내어주시고 목사님께서 이제 스스로 격려하시고 이제 돌봄을 갖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가정폭력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나서주시면요, 저희 한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아시아 커뮤니티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는 이렇게 쉐어가 됐고요. 그리고 캔님의 연락 주시면 답변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채팅 창에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아직까지 남아 계신 패널리스트 분들 플러스 그리고 한진 선생님께서 조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로서 가정을 분리시키고 또는 이혼을 시키는 것이 많이 힘이 드시는데 이런 것 없이 가정이 다시 회복하게 또 화목하게 다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가정이 다시 화목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목회자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저희 혜인 선생님도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그 가정폭력 상황에 들어가기까지는 사실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고요. 이렇게 큰 빙산이 있으면 이만큼 이미 고통을 겪고 있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 끝에 왔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캐니네 가면 이혼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캐니도 저희도 어느 기관도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것들이 건강한 관계인지, 어떠한 것들이 폭력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지, 해로운 관계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 가정들이 관계의 회복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후에 이제 우리 혜인 선생님이 더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혼을 저희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분이 안전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혼의 어떤 법적인 과정들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정혜인 선생님이나 우리 박미정 목사님 대답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그 한지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 폭력 이미 상황에 들어오셨고 그분에게 안전이 가장 큰 중요한 사항으로 됐을 때는 가정을 지킨다라는 게 고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분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집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을 그 집에서 끄집어내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리고 집에 불을 끄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집을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인지 그것은 그다음에 생각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혹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참 걱정하실 것 같아요. 폭력을 행사하는 성도, 보통 남편이 이제 많은 수를 차지할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는지 기록이 남거나 아니면 혹시 법적 보호가 걸린 남편도 그분에게 기록이 남게 되는지,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 직업을 찾거나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리노이의 경우에는 그 가정 폭력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접근 금지 명령이 내리시면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분이 어떤 부분,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실 때는 그 특정한 어떤 범죄 기록이 있는지를 요구를 하는 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잡에는 아마 그 설명을 요구를 할 거예요. 왜 이런 기록이 있는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거예요. 이거는 가해자에게 우리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된다. 그리고 피해자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순히 가해자분의 그런 불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패트리샤 변호사님. 네, 저도 제가 뭐 이쪽 형사법을 다루지는 않아서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접근금지 명령,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와 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체포가 됐을 경우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 CLETS라는 약자인데 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어떠한 가정폭력 접근금지 명령이나 그게 임시명령이든 영구명령이든 다 기록에 남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어떤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거나 했을 때 조회 결과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바로는 고용주들이 그런 기록으로 인해서 차별 대우를 할 수는 없다.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그 채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차별을 할 수 없다라고 들었었는데 또 정혜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직업의 특성상 또 그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직종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형사법을 다루지는 않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요, 우리 동네에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 한국말을 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 혹시 다른 주에 계신 분들도 이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예, 저희가 핫라인을 받을 때는 그 미국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특히 저희 기관이 거의 아시아인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특히 한국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는 그 미드웨스트 지역에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에서 혹시 한국말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으실 때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도움을 드릴 때 그러면 저희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법률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결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이 각 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법률 서비스는 일리노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다른 주에 필요한 그런 리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하나 더 있나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도록 할게요. 가해자나 피해자가 상담을 하던 중에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네,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연락을 해서 그 가정에 개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네, 어떻게 일단은 이게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특히 아동 학대라든가 그런 경우는 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의무자시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게 맞는데 다른 걸로는 신고를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신고를 할 의무의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분이나 피해자분이 상담을 받으시는 중에 그거를 떠나시는 것도 본인 의사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피해자분들과 상담을 하셨을 때 피해자분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상담을 중단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상담에 돌아오실 수 있거나 나중에라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런 그런 리소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도움 말씀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목회자로서 가정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카닌의 한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